금병매 완전 정복. 무대를 독살하는 서문경과 반금년. 제3장 살부. 금병매의 지난 이야기. 청소년 현령의 부탁으로 무송이 동경으로 떠난 후 무대는 반금년을 부쩍 감시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제일 부자로 천하 바람둥이인 서문경에게 반금년이 눈에 띄게 됩니다. 서문경은 여러 서첩을 거느리고 있지만 반금년에 반해 찻집을 하는 왕파에게 부탁해 반금년과 다리를 놓게 되고 왕파의 찻집에서 반금년과 서문경은 거사를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과일 행상을 해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운가라는 15살 난 기특하면서도 영리한 소년이 있었는데 과일을 음식점과 상점, 길거리 행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어느 날 장사가 잘 안 되자 운가는 과일을 좋아해 곧잘 운가의 물건을 사주었던 서문경네 약국을 갔다가 의원으로부터 왕판의 찻집 안방으로 가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서문경이 왕판의 안방에서 남의 여자와 미래를 즐긴다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 있었는데 무대만 아직 김새도 못 채고 있었습니다. 찻집으로 들어선 운가는 왕파에게 쫓겨나게 되는데 과일 광주리를 근처에 있는 집에 맡기고 왕판의 집 뒷문으로 들어가 서문경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여자가 무대의 아내임을 알게 됩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요. 무슨 일인데 그러지? 어서 말해보라고. 저 아주머니가 왕판의 찻집에서. 이튿날 아침 집을 나선 무대는 운가를 만나는데 연놈을 묶어서 편지사 앞에 끌고 갈 계획이었지만 서문경이 무대의 손에서 몽둥이를 빼앗아 사정없이 무대를 갈기고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왕파와 둘이서 무대를 집으로 옮긴 금년은 혹시 남편이 죽을까 두려워서 극진하게 간호를 했지만 무대는 헛소리를 하며 끙끙 앓아댔고 몸을 조금도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금년은 무대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빌었지만 무대는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라고 하고 동경에 갔던 무송이 곧 돌아오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무송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정신이 번쩍 든 금년은 왕파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하고 왕파는 서문경에게 그 소식을 알리지만 서문경은 전혀 대수롭지 않은 듯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잠시 묵묵히 걸음을 옮기던 서문경은 혼자 중얼거리듯이 그놈을 아주 찍소리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까 하고 불쑥 뇌까리고 어리둥절해하는 왕파에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워 찍어 누르는 신용을 합니다. 왕파의 집에 모인 세 사람은 무대를 감쪽같이 없애기로 하고 무대가 죽으면 서문경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꿈에 부푼 금년은 그 말에 동의하고 서문경과 금년은 후련한 마음에 사랑을 나눕니다. 색한인 서문경은 여자의 몸뚱어리를 다루는 재주에 있어서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이미 도통의 경지에 가까이 가 있었다. 온갖 기법을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능숙하게 그 기법들을 구사할 수 있었다.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그런 새로운 솜씨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은 것은 금년을 며칠 만에 만난 간절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속으로 은근히 계산을 하고서의 수작이었다. 자기의 남성다움을 한껏 과시한 다음 그녀의 입에서 남편을 없애겠다는 확실한 대답이 절로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금년은 서문경의 새로운 솜씨에 경탄과 환희를 금치 못했다. 지금까지 장대인 영감에게서도 남편인 무대에게서도 그리고 며칠 전까지의 서문경과의 사랑에서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기법에 절로 신음이 흘러나왔다. 눈을 사르르 감기도 했고 하얀 앞니를 지그시 물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서문경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랐다. 마치 희고 미끈한 한 마리의 암컷과 연갈색 근육질의 한 마리 수컷이 뒤엉키어 희희낙낙 즐기는 것 같았다. 꽤 넓은 방바닥이 좁을 지경이었다. 색다른 만짐이 끝나고 마침내 수컷이 암컷을 뜨겁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왕파는 서문경의 약방을 찾아가서 그로부터 비상이라는 한 봉지의 독약을 받고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들어 그것을 금년에게 전해줍니다. 맞아서 먹는 데는 생강을 내서 고량주를 타서 발라도 좋다니까 생강에 비상을 타가지고 먹이면 생강즙과 고량주는 맛이 독해 비상을 타도 모를 것이라고 합니다. 종종 걸음으로 집에 돌아간 금년은 영아를 불러 고량주를 큰 병으로 한 병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키고 생강즙에다 고량주를 타서 그것을 들고 다시 무대가 누워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금년이 온몸에 난 시퍼런 상처에 약을 바르자
무대는 한참 동안 온몸이 근질근질한 사람처럼 자꾸 꿈적거리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고 금년은 오후에 한 번 더 그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금년은 저녁을 먹고 나자 영아에게 2층에 올라가 자라고 하고 3개월 알리는 북소리가 들려오자 생강즙에 고량주를 탄 그 약그릇에다가 찬장 깊숙이 숨겨둔 비상봉지를 꺼내 주르륵 부어 가져옵니다. 무대는 약을 얼른 마시고 푹 자려고 허리가 아픈 것을 억지로 견디며 상체를 일으켜 입을 벌리자 금년은 그릇을 그 입에 딱 갖다 대기가 무섭게 독약을 줄줄 쏟아붓고 무대는 잘도 마십니다. 무대는 트림을 하며 누워버렸으나 곧 비명을 내지르며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고 금년은 이불 두 겹으로 무대를 푹 뒤집어 씌우고 올라가 타고 앉아서 마구 사정없이 짓이기듯 물러댔습니다. 그렇게 무대는 죽고 금년은 충격과 공포로 이불을 그대로 들쳐놓은 채 방에서 뛰어나가 왕판의 집을 찾아갔는데 2층에서 혼자 잠을 자던 영아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영아는 너무 무섭고 겁이 나 새파랗게 질릴 뿐 얼른 울음도 나오질 않는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돌아서서 그 자리에 팍 쪼그리고 앉아버립니다. 금년에게 왕판은 없애는 일은 금년이 했으니 뒷수습은 자기가 하겠다며 무대의 얼굴을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아냈는데 얼굴이 푸르댕댕하게 얼룩져 보였습니다. 안 되겠어. 그냥 이대로 뒀다가 혹시 누가 보기라도 하면 대번에 독살이 아닌가 의심을 하겠다니까. 왕판은 날이 새기 전에 영을 해버리자고 하고 삼배를 가지러 간 사이에 영아는 옆방에서 뛰어나와 자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리한 영아는 울음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는데 왕파와 새엄마가 돌아와 들키면 자기도 가만히 놔두지 않을지 모른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아는 소리 죽여 울면서도 앞으로 삼촌 무송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그런 비밀을 모르는 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왕파는 돌아와 무대를 영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튿날 아침 왕파로부터 무사히 일을 끝마쳤다는 보고를 들은 서문경은 장례까지 왕파가 맡아서 잘 치르도록 길렀고 검시관이 나오거든 간밤에 아파서 급사를 했다고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왕파가 상갓집에 돌아오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금년의 울음소리였다. 울음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을 곡이라고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리는 내지 않는 울음을 읍이라고 하며 눈물은 흘리지 않으면서 소리만 내지르는 울음을 호라고 한다. 금년의 울음은 그 3번째 것이었다. 서문경은 검시를 담당하는 관원인 하구에게 금화 하나를 주면서 무대의 검시를 잘 봐달라고 손을 쓰고 이에 하구는 확인하지 않고 검시를 하게 됩니다. 됐어. 입관을 하도록 해요. 서문경이가 나 대신 검시를 한 모양이니까 병사에 틀림없겠지. 그리고 밤에 상갓집에 온 서문경은 시신이 있는 곳에서 방금 영과 거사를 치르는데 이 모습을 숨어서 보던 영아는 복수를 다짐한답니다. 이번에는 그가 그녀를 만지기 시작한다. 잠시 후 달짝지근한 신음소리를 흘리고 있던 그녀가 벼랑간 발딱 몸을 일으킨다. 얼른 침상에서 방바닥으로 내려서며 그의 손을 잡아 끈다. 이리 내려와요. 침상보다 여기가? 그럴까? 사람보다 짐승 쪽이 더 마음에 든다 이거지. 히히히. 침상에서 내려선 그가 말한다. 자, 그럼 어서 짐승이 되라고. 응, 자. 그녀는 달빛 속의 한 마리의 하얀 짐승으로 변한다. 그도 짐승이 되어 다가든다. 암컷 수컷 2마리의 짐승이 달밤의 숲속에서 서로 물어뜯고 으르렁거리며 한 덩어리가 되어 뒹굴기 시작한다. 숲속이라 두 짐승은 마음껏 소리를 내지른다. 무대는 이틀 뒤에 성 밖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화장이 되고 강물에 재로 뿌려져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금병매 완전 정복은 무대를 독살하는 서문경과 방금년 제3장 살부였습니다.